깊은 이해를 위한 10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진나라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춘추 전국시대까지 했거든요. 춘추시대가 끝나고 이제 전국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전국시대로 가면은 춘추시대 때 그 많았던 나라들이 다 망하고 결국 전국 칠흥이라고 불리는 7개의 나라로 형틀이 갖춰집니다. 근데 그 나라들이 진나라, 초나라, 위나라, 조나라, 연나라, 한나라, 제나라인데 그 중에 원래 제일 강했던 나라는 위나라입니다. 초반에는. 진나라는 서북 변방에 있는 되게 약한 나라였어요. 근데 전국시대 들어오면서 진나라가 변법 개혁을 실시하죠. 그러니까 상항을 데려다가 이제 법가 사상을 도입합니다. 그러면서 강해지는 거죠. 우리가 보통 제자박가 하면은 가장 유명한 사람이 유가의 공자로 생각하는데 지금은 공자가 제일 유명하고 유가가 제일 유명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춘추 전국시대에는 유가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특히 권력자들한테 인기 있는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덕치를 강조하기 때문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난세 때 이 권력자들한테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 오히려 법가 모든 걸 법으로 통제하려고 했고 왕의 권위를 강조했던 법가 사상이 아주 인기가 있었죠. 또 법가 사상으로 통치를 했을 때 국가가 굉장히 빨리빨리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백성들을 민주적으로 말로 하면 안 되는데 법으로 규제하고 군대같이 움직이면 금방금방 움직이잖아요. 나중에 그 후유증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발전이 빨랐죠. 진나라는 그렇게 변법 개혁을 해가지고 굉장히 발전이 빨리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 칠흥, 전국시대 때의 주요 이야기는 이 변법 개혁으로 강해진 진나라와 나머지 6나라, 그러니까 변방에 있는 진나라 하나를 둘러싸고 나머지 6나라가 그 진나라와 어떻게 대결하는지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 두 인물이 진나라를 도왔던 장이가 있고 나머지 6개국을 연합했던 소진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장이와 소진의 대립이 또 중요한 거죠. 장이가 썼던 정책은 연횡책, 그리고 소진은 합종책. 그러니까 연횡책과 합종책의 대결, 장이와 소진의 대결이죠. 그거는 곧 진나라와 6나라의 대결입니다. 진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합종책을 주장한 소진인데 그 소진이 주장한 합종책은 뭐냐면 진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6나라가 똘똘 뭉쳐야 된다는 게예요. 이게 합종책이고. 근데 그 6나라가 합쳐지면은 진나라가 아무리 강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장이 연행책은 뭐냐면 6나라가 합쳐지면은 진나라가 힘드니까 진나라가 한 나라 다 외교를 맺으면서 6나라가 뭉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그 대결 싸움이 전국시대의 이야기인데 그게 기원전 243년 13살에 훗날의 진시황이죠. 시황제진 그 어린 소년 정이 진나라의 왕이 되면서 새로운 판도가 그려지게 됩니다. 정이 진나라의 왕이 됐을 때가 13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진나라의 재상이 여불이라는 상인 출신의 재상입니다.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여불이의 실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정도 자기 정치를 마음대로 피지 못했지만 결국 여불이가 실각하고 정이 직접 나라를 통치하게 되면서 정도 누구를 등용하냐면 순자의 제자인 이사라는 사람을 등용합니다. 그래서 이사와 함께 정치를 피는데 이사도 순자는 유가니까 이사도 유가라고 할 수 있지만 보통 이사는 법가로 분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진나라는 이런 식으로 계속 상황 시대 때부터 법가를 중요시 여기는 거죠. 중요시. 나중에 한비자도 나중에 진시황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한비자도 데리고 와서 쓰려고 그랬는데 이사 때문에 못 쓰죠. 이사가 질투해가지고 그래서 죽인단 말이에요. 아까운 거죠. 이사는 진왕한테 어떻게 계속 충고를 하냐면 군주가 백성과 신하를 완벽하게 장악해야 된다. 강조를 많이 해요. 완벽하게 장악해야 된다. 근데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는 거는 곧 법의 중요성이죠. 법으로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고 지키면 상을 주고 그렇게 하면은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통제가. 그때 인지상정에 의해서 어쩔 때는 허락했다가 어쩔 때는 허락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흔들리잖아요. 원칙이 없잖아요. 근데 법과는 원칙이 정확하죠. 근데 이 이사가 그걸 강조했죠. 정도 그걸 받아들였고
그래서 기강을 잡았고, 그러면서 이제 곧 모든 나라들을 다 정벌해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 관계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농토를 넓히고 수로를 확보하고, 그 농사를 크게 짓기 때문에 곡식의 생산량이 굉장히 늘어났겠죠. 부유해졌습니다. 부유해졌다고 해서 백성들이 잘 산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부유함은 곧 전투를 위한 부유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식량이 있었지만 백성들은 살기가 괴로웠죠. 그런데 결국 이런 내수의 도움과 그리고 강한 통치 철학, 법과 사상, 그리고 이제 군대 이런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진나라가 한나라부터 한나라, 조나라, 위나라, 초나라, 그리고 연나라를 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제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중국을 통일한 게 기원전 221년이죠. 221년. 그게 중국 최초의 통일왕조라고 보통 말하는 진나라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삼국시대로 가면은 하나라가 있고, 상나라, 이제 은나라라고 하죠. 상나라, 은나라가 있고, 그리고 주나라가 있고, 춘추전국시대가 있지만 보통 최초의 통일왕국은 그 진나라로 보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지금도 차이나라고 부르는 게 이 진나라에서 온 말이죠. 진나라는 15년밖에 종속이 안 돼요. 금방 망합니다. 그런데 금방 나라는 망했지만 현대까지도, 지금까지도 중국의 틀을 만들어 놓은 건 이 진나라 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국경의 범위라든가 아니면 하나된 중국의 모습,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디자인하고 만들어 놓은 거는 이 진나라죠. 진시황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많아요. 영화도 많고 되게 흥미진진하기 때문에 만화도 많고. 그래서 만화 보면은 킹덤이라는 만화책, 진시황의 어린 시절 때부터 시작해갖고 이 정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그의 친구인 신이라는 장군의 이야기가 엮이면서 만화책도 있고, 또 옛날에 이영걸이 주연했던 영웅 같은 이야기는 그 진시황 암살과 관련된, 진시황이 암살 위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암살과 관련된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이고요. 그리고 진용 같은 영화는 진시황이 집착했던 이 불로장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진용에 그려져 있죠. 28년 만에, 거의 28년 만에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제는 자기가 역대 중국에 있었던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를 때 왕이라고 부르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면 왕은 다 같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부를 수 있는 새로운 명칭을 찾으려고 하다가 중국 시대에 있었던 전설적인 사망 오제가 있잖아요. 진시황의 덕은 사망보다 크고 사망의 황을 가져오고, 진시황의 공은 오제보다 오제를 능가한다 해서 오제의 제를 갖고 와요. 그래서 황제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게 진시황이 최초로 쓴 용어입니다. 중국에서 황제라고 부르는 게. 그러니까 시황제죠. 최초의 황제. 진시황제라는 거는 진나라에서의 최초의 황제 이거죠. 이후 시황제는 전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전국을 세 개의 군현으로 나눕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춘추 전국시대가 왜 왔냐면은 주나라가 제후들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줬기 때문이에요. 주나라가 제후들에게, 자기가 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이 된 제후들에게 영토를 다 하사했거든요. 그리고 영토에서 본인들이 권한을 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세력이 너무 커지니까, 주나라는 작아지는데 주변이 세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주나라는 계속해서 힘을 잃고 제국들은 강해지는 거죠. 나중에 주나라는 없어지고 결국 춘추시대를 지나서 전국시대가 된 거거든요. 혼란기가 온 거라고요. 진시황제는 중앙에 황제 이외에 누구도 권력을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을 제후들에게 다스리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중앙에서 관리를 직접 보내가지고 다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춘 거죠. 그렇게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시황이 했던 중요한 일은 뭐냐면, 단순히 국토만 하나로 통일해가지고 직접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가치관 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서로 다른 문자, 서로 다른 화폐, 서로 다른 도량형을 갖고 있었어요. 도량형은 뭐냐면 길이나 크기나 무게를 재는 수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마다 재는 기준이 다르니까
서로 교육을 하는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시황이 했던 일들이 문자를 통일한 거죠. 모든 나라의 문자를 하나로 통일하고. 그러면서 지금 한자의 체계가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나라 때 가면은요, 이 한문의 형태가 막 발전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또 화폐를 통일시키죠. 화폐 단위와 크기와 그리고 모양이 다 다르는데 이걸 하나로 통일시킵니다. 그리고 도량형으로 무게와 길이와 그리고 크기를 잴 수 있는 단위를 통일시키고, 그러면서 이건 되게 실제적인 건데, 도로가 있는데 도로의 폭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마차건 전차를 만들었을 때 길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통일시킨 다음에 기본 규격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마차들이 전차들이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는 거죠. 이렇게 단순히 나라만 통일시킨 게 아니고 그 나라를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혹은 이 도로로서, 화폐로서, 그리고 이 길이를 잴 수 있는, 그리고 무게를 잴 수 있는 그 도량형으로서 다 통일시킨 게 진나라 때입니다. 그냥 진나라가 단순히 이 독재자, 포갑정치의 진시황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라면 보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의 중국에 있게 한, 지금의 중국의 형태를 갖추게 한,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제국은 다 진나라의 틀 안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왔다 갔다. 이런 면에서 진나라는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정권 말기에 가면은 진시황제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는데,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세상 남쪽에 새로운 황궁을 지은단 말이에요. 엄청난 규모의. 이걸 아방궁이라고 불렀죠. 아방궁. 동서로 800m, 남북으로 길이가 120m에서 그 대청에는 약 10,000여 명이 신하가 들어가서 앉아있을 수 있는 아주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근데 이것만 지은 게 아니고 시황제는 본인이 죽은 이후에 거할 궁전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덤이겠죠. 아방궁 말고 또 여산능을 만들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만 70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그걸 짓게 하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지금 서안에 가면은 그 아방궁을 5분의 1 크기로 복원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를 안정시킨 이 시황제는 다음으로는 이 국외, 중국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북방민족이 중국을 괴롭혔어요, 많이. 그러니까 주나라도 서주 시대에서 동주 시대로 넘어오는 게 결국은 북방민족 때문에 넘어오는 거거든요. 항상 골칫거리예요. 그래서 흉노, 토벌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흉노족은 약한 민족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한 민족이거든요. 나중에 진나라 끝난 다음에 한나라가 세워지고, 한나라 세운 유방도 흉노와 싸우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 정도로 흉노는 약한 민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흉노와 싸워서 흉노를 도말하는 게 아니고 흉노가 중국 국경에 못 넘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선을 긋는 거죠. 근데 그 선이 뭐예요? 만리장성을 쌓는 거예요. 만리장성을. 만리장성은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 진시황이 장성을 쌓은 게 아니에요. 이미 그때 모든 나라에 다 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이 다 갖춰져 있었는데 그 갖춰져 있는 성들을 하나로 엮은 거죠. 엮은 거. 그게 만리장성입니다. 그 만리장성의 주 목적은 중국과 북방 민족을 경계를 두는 거죠. 침범하지 못하도록, 한계를 못 넘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이거는 또 어떤 경계냐면은 북방 민족이 못 넘어오게 하는 경계이기도 하지만 중국이 넘어가지 못하는 경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만리장성으로 말미암아 중국의 국경이 고정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그런 역할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만리장성은 흉노와 중원만 갈라놓은 게 아니고 백성들 사이도 갈라놨어요. 만리장성에 동원된 사람이 수백만 명이에요. 수백만 명. 근데 그 사람들이 노역을 한 기간, 만리장성을 쌓은 기간이 1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은 12년 동안 가족과 못 만나는 거죠.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지난번에 말한 것 같은데 강제 노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막 노예처럼 피라미드 만든 것처럼 하지만 지금은 거의 그렇게 주장 안 합니다. 피라미드는 강제 노역을 한 게 아니고 나일강이 범람했을 때 농사를 못 짓는 사람들이 그때 이제 피라미드로 투입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기록 보면은 그때 막 휴가도 내고
돈도 벌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단순한 노역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만리장성은 노역이었어요. 끌려가서 일하는 거.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어떻게 했냐면 만리장성을 쌓는 그 돌 사이에 깔아뭉개서 돌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잔혹한 거예요, 만리장성은. 이제 잔혹한 거. 그러니까 백성들이 고역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시황제가 죽은 다음에 바로 농민 봉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고역에 시달리는 백성들. 시황제가 이렇게 너무 강압 통치를 하고, 그리고 뭐 아방궁이나 만리장성, 여산릉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갖고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판이 있겠죠. 더군다나 춘추 전국시대는 난세였다고 하지만 중국 역사상 가장 사상과 발언의 자유가 보장되는 시대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다 말할 수 있는 시대였거든요. 누구나 새로운 걸 시도할 수 있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를 지나다가 갑자기 진나라가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이 포갑 정치를 하는 거예요. 강압 정치를. 하지만 한 번에 바뀌지 않죠. 제사박가 시대 때를 거쳐온 사람들이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유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나라 때의 화풍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유가는 기본적으로 왕한테 바른 말을 해야 돼요. 기본적인 유가의 태도라고요. 왕한테 바른 말을 하는 정치. 그러니까 진시황이 지금 정치를 못하고 있으니까 유학자들이 비판하고 바른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진시황이 그걸 듣습니까? 안 듣죠. 진시황은 법가라니까요. 법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이에요. 유가를 받아들이려면 왕이 어느 정도의 민주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신하한테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라. 비판하라.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유가가 활동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게 불가능하면은 결국은 유가는 다 죽어나는 건데, 신상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래요? 저것들이 너무 유가책은 좋은 책이 아니다. 이걸 보니까 자꾸 불온한 생각만 넣어주고 왕이 하는 일에, 황제가 하는 일에 자꾸 방해하고 반대만 한다 생각하니까 유학자들의 책을 다 걷어서 어떡합니까? 태워버리잖아요. 이게 분서란 말이에요. 분서. 근데 분서를 하고 나니까 이 유학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더 비판하고 더 시위하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아예 유학자들을 다 데려다가 땅에 묻어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학자들을 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분서 갱유 하면은 진시황이 했던 가장 포악 정치를 대표하는 말이죠. 책을 태우고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진시황은 평생 5번이나 중국 전토를 여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그 사람이 정치에도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백성들의 삶도 보고 그러면서 자기 권위도 과시하려고 했던 거죠. 마지막 죽을 때도 근데 이렇게 전국을 순회하는 중에 죽어요. 순회하는 중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대 권력을 갖고 있던 진시황이지만 죽은 다음에 바로 묻히지도 못해요. 왜? 그가 믿던 환관, 조고가 황제가 죽은 걸 감추기 위해서 죽었지만 그걸 말하지 않죠. 왜냐면 다음 후계자 문제 때문에. 진시황은 죽으면서 첫째 아들을 후계자로 세웠는데 조고는 첫째 아들이 왕이 되면은 본인이 죽을 수 있다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되게 강단 있는 왕제였다면 둘째는 자기 마음대로 농간할 수 있는 왕제였는데 그 왕자에게 황위를 주기 위해서 황제의 죽음을 감추고 당시 재상이었던 이사와 짜고 황궁으로 돌아가서 황제의 유언을 날조해서 첫째를 죽이게 하고 부소를 죽이게 하고 그리고 둘째 호해를 황제로 세운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중국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진시황은 얼마나 죽기가 아깝겠어요. 이 많은 걸 남겨놓고.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어갖고 그렇게 불로장생을 위해서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 기원전 210년 7월 겨우 50세의 나이에 죽게 됩니다. 참 허무하죠. 그리고 진시황이 죽고 나서 기원전 206년경에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시황이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고 그렇게 많이 노력해서
진시황뿐만이 아니에요. 진나라가 그 역대부터 그렇게 노력해서 강해졌거든요. 그리고 진시황 때 이르러서 그렇게 오랜 시간 거의 28년간을 노력해서 나라를 겨우 통일시켰는데 15년 만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허무합니까? 차라리 이렇게 좀 정치를, 그래도 15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백성들을 좀 편안하게 하고 잘 살게 했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그 15년간 백성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나라가 통일되게 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쟁이 그치면 이제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겠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죠. 전쟁이 그쳤는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난 세월 12년 동안 장성 쌓아야 되죠. 성 지어야 되죠. 근데 또 법과 사상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사람들이 어디로 와야 돼요. 근데 못 오잖아. 그럼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 반란도 왜 일어났냐면, 나중에 사람들이 언제까지 약속된 장소로 이동해야 되는데 장마, 홍수를 만나갖고 이동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이 지났어. 결국 죽어야 돼. 그러니까 죽을 바에는 그냥 봉기하겠다 해서 봉기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백성들을 통제하려고 했던 법 때문에, 이런 강한 통치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나라를 너무 일방적으로 폭력국가, 그리고 진시황이 독재해서 다스린 그런 포악국가로만 보기에는, 진나라가 겨우 15년 동안 나라를 유지했지만 그때 만들어온 체계가 지금의 중국을 기본 디자인한 틀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진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빵과 유튜브를 듣고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